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7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서당캐 진행자인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용호입니다. 오늘 서당캐 7번째 방송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방송에 복귀하신 서당캐 고정 진행자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주민입니다. 오늘 얼굴 색깔이 좋습니다. 네. 예, 저는 항상 얼굴 색깔 좋은데요. 지난번에 독감 걸리셔가지고. 그땐 죽은 줄 알았어요. 마스크 끼고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아주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시는데요. 지난주 방송 복귀하셔가지고. 우리 서당캐가 약간 침체되었다가. 우리 박주민 의원님 나오셔서 다시 다운로드 수가 2배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네. 그냥 얘가 아니죠. 이건 박주민 효과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홍보를 엄청 하시더만요. 문자도 보내시고,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다 올리셨던 것 같고, 저도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같은 거 이용해서 많이 홍보했고, 홍보를 많이 하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저희가 홍보를 계속했는데, 의원님 나오실 때랑 안 나오실 때랑 판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 한번 안 나와볼까요? 저 큰일 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요. 진짜예요. 꼭 다음 주에도 꼭 나와주시고요. 오늘 1부에서 함께해 주실 초대 손님이 2분 계신데요. 한 분은 박범계 의원님이신데 오늘 저녁 지역 일정이 있으셔서 현재 대전에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는 직접 못 나오시고 우리가 조금 이따 전화를 직접 연결해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초대 손님은 우리 당의 대변인으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박경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잘해서 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회 방송 때 나오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웃음도 많이 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데 대변인 여기만 하신 지가 이제 얼마 되셨죠? 이제 12, 이제 6개월 가까이 돼가네요.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글쎄요. 이제 점점 당의 저격수가 되어 가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너무 잘하시고요. 정론관 가면 항상 계세요. 박주민 의원님이 항상 계세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브리핑 때문에 가지만, 박주민 의원님은 정말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말 시민단체 분들하고 와서 하루에 한 1~2번까지 하시는 거 봤어요, 제가. 많이 할 때는 그런데 또 안 할 때는 또 안 합니다. 근데 거의 활동하시고, 우리 박경미 의원님도 활동이 너무 많으셔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희 방송이 자화자찬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띄워줘야지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박경미 의원님은 교문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국정교과서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국정역사 교과서 영과학교 신청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일부 세력이 방해하고 있다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제정신 아닌 거죠? 교육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국정교과서 신청이 저조한 게 아니라요. 한 학교도 없어요. 그래요? 2월 10일까지 신청이었는데 전무해서 제로. 그래서 2월 15일로 또 그것도 이제 불법적으로 연장을 했고요. 그 신청 받는 기간을요. 글쎄요. 그래도 0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전교조 등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적반하장이고요. 실제 이제 그 보수교육감들이 계신 경북, 울산 이런 데서는 경북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당 신축을 해주겠다. 이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연구학교 지정을 요구하고, 이런 정말 더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교육부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비겁한 것 같아요. 대통령도 비겁하고 총리도 비겁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남들만 잘못했대요. 자기는 법과 원칙을 다 지킨대요. 근데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국정교과서 나온 게 정말 함량 미달이고 무슨 친일 독재미야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근데 또 교육부가 했던 그 정말 비겁한 일 중에 하나는 그 국정화 저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들 어디서 배제시켰냐 하면은 정년퇴직할 때 주는 훈포장이요. 정년퇴직과 한 30년 이상씩 봉직한 분들이 정말
정말 평생 교육 발전에 힘써온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드리는 감사의 표시가 그 훈포장인데 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훈포장 그 명예를 박탈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교문위 상임위가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냥 계속 교육부총리 답변은 그 행자부의 정보포상 업무 지침을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거기서 명시를 하고 있냐면은 관계행정기관이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그러니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교육부에서. 근데 요구를 이제 과잉으로 한 거잖아요, 무리하게. 그 교육공무원법 그 위반을 했다고.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되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보수 성향 교원단체들이 있잖아요. 교총 같은. 그런 데들은 또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집단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교육공무원법을 당연히 위반한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징계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과서 국정화 관련해서 시국선언 했던 분들은 다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징계 요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 포상을 못 받은 거 저는 그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평생 아이들 가르치는 걸 천직으로 알고 헌신적으로 살아온 분들한테 마지막에 그 훈포장을 안 했다는 거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죠. 사실 지금 국정교과서에 대한 채택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한 것뿐만 아니라 오류가 많아서 최종본에서만 653개 오류가 발견됐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뭐 760건이라고 또 그랬는데요. 실제 또 한 언론에 의해서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거는 1000건이 넘어요. 그래서 실제 그 오류 개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윤보선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인데 직선으로 뽑힌 것처럼 서술이 돼 있고. 이거 완벽하게 오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말 너무나 누가 봐도 그러니까 거의 상식 수준의 사실들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고요. 오늘 뭐 역사교과서 얘기하는 문제 날은 아니지만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 박주민 아나운서하고 그 여가위에서 나란히 앉거든요. 우리가 여가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위안부 문제인데요. 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있어서 위안부 서술들이 현장 검토본이 있었고 이제 최종본이 있는데 그 현장 검토본은 작년 11월 말에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최종본이 나온 건데 개선이 됐었어야 되는데 개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위안부 관련 사진이 실리는데 그 위안부 사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요.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어린 위안부 옆에 그 총을 들고 웃고 서 있는 일본군. 그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빼고 그러니까 연합군이 위안부로 찍은 사진으로 대체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틀도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 이랬었는데 이제 그 사진에 대한 캡션이 미국, 중국 연합군에 의해 발견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강제 동원된 것도 아니고 그냥 연합군에 의해서 발견된 뭐 이런 식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본문 서술을 봐도 그 인권을 유린당한 성노예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 검토본에서는. 근데 최종본에서는 인권을 유린당한 사실상의 성노예였다. 이렇게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뭔가 해석의 여지를 둔 거, 다르게 해석될 여지를 둔 거죠. 요즘같이 그 민감한 시기에 굴욕적인 그 위안부 합의로 이렇게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시기에 국사교과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기선 정말로 열불이 났는데,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연행은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주로 쓰이잖아요. 근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이나 뭐 이렇게 해야지 강제 연행이라고 하면은 뭔가 일본군 위안부를 피의자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섬세하게 그 진술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현장 검토본이 아니라 최종본으로 오면서 아예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훨씬 더 후퇴한 방식으로 위안부가 진술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네. 우리 박경미 의원님이 열불 나신다고 그러는데 말씀은 조근조근 네. 또막 아주 열불 나고 있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졌어요. 진짜 열불 나신 것 같아요. 그 교육부가 그 국검정 혼용을 지금 고집하고 있어서 검정교과서 출판을 포기하는 출판사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 보도에 보니까는 뭐 8개 정도 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4개의 출판사가 벌써 출판을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그 검정교과서 출판 그 스케줄이 너무나 빡빡해요. 네네. 올 네. 7월에 나와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논란이 분분하니까는 출판사들도 또 이렇게 감히 여기 이제 들어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또 네. 이제 출판사들 눈치 주는 거 아니에요? 출판사한테? 눈치 받으니까 못하는 거죠. 눈치 주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기도 네. 하고 또 의식 있는 그런 또 출판인들도 있고. 예. 네네. 네, 오늘 서당캐 6번째 방송 1부는 헌재 탄핵 심판 등 주요 전국 현안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를 함께 만들어갈 집단지성 서당패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서당패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자원봉사 페이스북 군단의 약자로 서울특별시당 권리당원과 페이스북 계정 소유자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서당캐 집단지성 서당패는 다침령 페이스북 그룹 형식으로 운영되며 팟캐 서당캐의 모니터링, 리뷰, 방송 관련 각종 의견 제시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이고 추후 대선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당 핵심 온라인 자원봉사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원 신청 접수는 팟빵 서당캐 게시판, 서울시당 홈피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사무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헌재 탄핵 선고가 3월 초를 넘길 위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후 일주일간 헌재에서 2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신 박주민 의원께서 2번의 변론기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는 그 2번의 변론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출석하기로 예정됐었던 기일이 하루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영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예정이 됐었던 증인신문 기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2명이 모두 다 불출석을 했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김기춘은 20일 날 신문하기로 되어 있고요. 고영태의 경우에는 헌재가 직권으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 나오고 불러낼 방법이 없는데 고영태 증인 출석을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 수는 없다. 그래서 직권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2번의 기일을 지나면서 가장 눈에 띄게 보였던 점은요. 헌재가 그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약간 강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고영태 증인 직권 취소. 그다음에 23일까지 최종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라 라고 해서 명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고영태 증인을 직권 취소한 게 왜 강건한 모습이냐면 현재까지는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증인이 갑자기 못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증인이 나올 만한 날을 다시 잡아주고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헌재가 태도를 바꿔서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못 나와. 취소. 이렇게 해버린 것이고요. 청와대 측의 그 의도를 좀 읽은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리고 23일까지 최종적인 그 주장이 담긴 서면을 내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변론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라는 신호를 준 거죠. 네네. 최종적인 서면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서면을 낸다거나 그 이후에 새로운 증인을 뭐 불러낸다거나 하진 않겠다라는 뜻이 간접적으로 이제 담겨 있는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 13일까지는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헌재가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추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에는 문제가 안 되나요? 법률상에 문제 없습니다. 법률상에 문제 없고요. 다만 저쪽에서는 이제 공정성을 훼손한다. 즉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또 집요하게 문제 삼겠네요. 그렇죠. 계속 문제된다. 네. 뭐 우리는 충분히 방어 못했다. 네.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는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럼 우리 하겠죠. 박주민 의원님 생각은 헌재가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2월 9일 기일, 즉 고영태에 대해서 직권 취소하고 23일까지 최종적인 서면을 내라고 명명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저 헌재에 대해서 불안하셨구나.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인터뷰 나올 때마다 헌재가 대통령 측에 끌려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2월 9일의 모습은 그런 우려를 일정 정도 불식시키는 그런. 어제 이제 강경 모드로 이제 딱 자세가 달라진 거죠. 저도 어제 이제 믿음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고영태 증인 취소한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영태를 여기 이제 개인적인 흠집내기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분의 지금까지 했던 증언들을 이제 좀 무력화시키려는 물타기하는 시도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야비하게 그 고영태를 깎아내렸잖아요. 정말 그렇죠. 개인적인 그런 측면들을 들어가지고 근데 정말 그건 단호하게 잘 한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 측 대리인에서 저는 지연 3종 작전을 썼잖아요. 작전을 쓰기도 했고, 이제 앞으로 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가 증인 계속 신청해 왔고요. 뭐,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17명 중에서 이제 8명만 받아들였죠. 근데 변호인단 총사퇴하겠다는 으름장도 계속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되, 좀 지각 출석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시간 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연 3종 세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일부 쓰기도 했고 쓸 것이라고 지금까지 행태로 미루어 볼 때 너끈히 그러고도 남을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 침대 축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 시간 끌기로 이렇게 거의 드러눕게 하는 그런 그 축구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게 헌재 재판이 좀 축구 경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바라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추인단하고 그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의 게임이고요. 국민들은 이제 관중이고, 그다음에 헌재 심판관들이 이제 그 축구 심판을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막 드러눕기 하면서 그 침대 축구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다 야유 보내고 어제 강경 모드로 간 거는 이제 드디어 그 심판이 보다 뭐 해서 옐로우 카드 정도 이제 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잘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특검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박수를 받고 있는 거죠. 특검은 지금까지 뭐 수사를 박영수 특검은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특검한테도 한번 박수 한번 보내고 잘해라. 그리고 헌재에게도 우리가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잘해라. 잘해라. 잘해야 한다. 너무 점잖게만 나오다가 그 비열한 일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에 맞서서 이제 조금 강경 모드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박경미 의원님이 진짜 수학 박사긴 박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왜요? 머릿속에 그냥 뭐가 들어오시는지 그냥 계속 나오죠. 아니. 대변인으로서 계속 브리핑을 하시면서 상황을 계속 봐오신 거죠. 논리정연하고. 침대 축구라는 표현도 아마 이제 대변인의 그런 감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많이 이제 그쪽으로 인용하기 시작한 저는 그래서 이제 브리핑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조금 메타포를 섞어 쓰고 싶어서 축구에서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왜 옵사이드도 있고 왜 공을 손으로 핸들링하면 안 되고 뭐 이제 가격하면 안 되는 부위를 뭐 이렇게 태클을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 보이는 어떤 행태를 뭐 옵사이드나 뭐 핸들링하거나 뭐 태클 뭐 이런 걸로 백태클? 비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백태클은 레드카드입니다. 퇴장입니다. 그렇죠. 저쪽은 이제 약간 이 백태클 스타일이에요. 지나친 반칙. 근데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 중 하나가 이제 대통령의 증인 출석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어제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소추위원들이 대통령의 증인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통보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아니고요. 최후 변론을 할 때 본인이 나서 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후 변론격으로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즉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종의 피고인인데 피고인 형사재판에도 피고인 본인을 신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명확하게 알려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왜냐면은
그 카드를 계속 언제 쓸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죠. 두면은 네네. 재판 절차가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쪽에서는 이제 대통령과 상의해서 뭐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뭐 밝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 얘기 했고 오늘 그 2월 10일 서석구 변호사가 저녁에 MBC하고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다라는 네네.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이후에 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헌재가 이걸 받아서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재판 절차의 공정성이에요. 네네. 즉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만 네.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 거고 네. 그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결론이 나와야 어떤 것이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리예요. 네. 사실 그 주장에 헌재가 많이 끌려왔죠. 네네. 증인 신청하면 증인도 다 받아들여주고 네. 또 출석하기로 약속됐던 증인이 못 나오겠다 그러면 그 증인을 위해서 다른 기일을 잡아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대통령도 나오겠다라고 하면 또 현재까지 어떤 그런 분위기라면 헌재가 아이고 재판에서 직접 본인이 출석한다는데 저걸 어떻게 막아? 또 해줘야지. 네네. 해주는데 또 저쪽에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간을 좀 줘야지.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헌재가 갑자기 23일까지 최종적인 주장 담긴 서면을 내라라고 얘기했단 정리 말이에요. 서면을 제출하라고 네. 그랬죠. 그 얘기는 더 이상의 주장이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23일이 마지노선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평의에 들어가는 그 거고요. 이후에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그러면 그게 이런 메시지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직접 출석하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출석을 뭐 하는 건 좋대. 그 전에 잡아놓은 그 변론 기일이나 그때 와라 미리 이렇게 고정을 지금 해놨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렇게 해석될 수도 그렇게 있나요? 해석될 수도 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적어도 23일날 최종적인 서면을 내라고 했던 것은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는 더 새로운 걸 받지 않겠다는 거고 그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 무렵부터는 판단에 들어가기 시작하겠다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그 무렵 즈음에서 나오려면 나와라라는 시그널은 되는 건데 명확한 입장은 아마 다음 주에 기일을 열어서 물어보거나 대통령 측에 아니면 입장을 밝히거나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출석을 하려면 하는 건 좋은데 그 23일 전에 우리가 잡아놓은 변론기일에 나와라. 네. 그 이유는 이제 해달라고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똑똑하거든요. 그럼요. 예.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노선이 23일이면 명시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23일이면 최종 정리 서면이 제출되면 이제 최종 변론이 잡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형사 재판의 경우 그 최종 변론이라는 것을 따로 별도로 잡기도 하고 그 뒤에 서면을 내기도 하는데 시한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 측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며칠 더 말미를 달라. 대통령이 직접 나오실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반영해서 판단해달라. 등등등의 항변을 할 수 있는데 헌재가 이미 23일이라는 기한을 준 상태에서 그것을 뒤로 물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네. 그럼 이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3월 초 탄핵 선고가 가능성이 뭐 큰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2말 3초 그러다가 이제 3초 3중? 네, 3초 3중인데 하여튼 3초 3중에서는 더 이상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 근데 문제는 이게 헌재가 그냥 이 입장을 낸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소추인단 쪽에서 그러니까 즉 국회 쪽에서 굉장히 센 메시지를 많이 냈고 특히 저희 추미애 대표도 최고위원회 때 굉장히 센 얘기를 했고 야3당에서도 신속한 걸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헌재가 저쪽에 끌려가다가 다시 균형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주말에 촛불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집중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또 특히 우리 야3당 대표들이 신속한 탄핵 선고를 막 촉구하는데 새누리당과 이제 일부 사람들이 왜 개입하냐? 왜 헌재 압박하느냐? 왜 헌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또 그쪽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부당 만부당하죠. 정말. 저는 요즘에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탄핵을 열망하는 그런 촛불 민심, 그거는 그대로인데, 네. 그냥 조금 우리가 뭐 방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좀 지켜보는 사이에 저쪽 태극 집회가 이제 확 치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되는 순간이라서 정말 지금 잘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지난 주말에 광화문 나갔다가 쭉 걸어서 시청 있는 쪽으로 해서 태극 집회 쪽으로도 가봤거든요. 네. 그게 위기의식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전히 동원된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그 새가 정말 좀 몇 주 전 작년이랑은 정말 달라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지금 나라 걱정은 하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의 탄핵 지연 작전에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태극기 집회라고 그러나요? 거기 보수 집회가 조금 예전보다는 숫자가 많아졌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이 80%입니다. 여전히 78% 네네. 탄핵할 당시랑 같습니다. 그런데 저쪽이 오판을 지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야3당의 그런 촉구나 또 우리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광화문에 촛불을 드는 것은 우리가 헌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그 민심을 직접 전달하고 싶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아니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사회 운영 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특히 이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 과정에 본인들의 의사를 보여주고 또 그런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판단까지 염두에 두고 헌법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거고요. 우리들은 지금 이제 투명하게 우리들의 생각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저쪽이 지금 너무나 비열하게 나오고 이제 요즘에 이상한 카톡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이 받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 그다음에 탄핵 심판원들 중에서 누가 어떤 결정 기각을 누가 할 것이다 막 이런 명단도 돌고 요즘에 참 이제 저쪽이 공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리고 요즘 도는 얘기 중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태극기 집회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동원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여론 형성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또 언론에 밝혀진 것도 있고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 쭉 밝혀졌지만 일단 관변 단체들 있잖아요. 자유총연맹이나 고엽제 전후회 이런 데도 그러니까 관변 단체 그러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어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 단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전경련을 통해서 이제 받는 어버이연합과 같은 그래서 이제 관제 데모를 하는 그런 거기는 관변 단체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온갖 국가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관변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경력을 통해서 우회 지원받는 그런 단체들의 관제 데모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어버이연합 수사 결과도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냥 오리무중으로 가 있고. 하여튼 자유총연맹 저희가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한때는 우리 안행 의원인데 저희 안행이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사실 자유총연맹 예산을 제가 그쪽 새누리당 간사랑 정말 고성을 오고 가며 해서 50%를 깎았어요. 50%를 깎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유총연맹은 자산 자체가 수조예요. 수조. 이거 국가에 환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국적인 조직이고 그래서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한 이유가 이제 이런 정말 잘못된 단체들,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관변 데모하고 그런 단체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우리 헌재가 대다수의 국민들의 그 민심을 준엄한 명령을 잘 받들여서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합의된 대면 조사 일정을 파기하고 특검의 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의 1차 수사 기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수사 기한 연장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박범계 의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영희 의원님 반가워요.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는 박범계 의원님보다 박범계 의원님으로 해야지 다 좋아하시는데. 예, 지금 뭐 대전이세요? 네, 오늘 대전 금요일이라. 네. 내려갖고 내일 저 촛불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예, 옆에는 박주민 의원님 나오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사님. 우리 박경미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범계 의원님.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이제 전화 연결이 돼서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 가능하죠? 어제로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요. 네네. 그동안 좀 이런저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네네. 지연 전략이 워낙 노골화돼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어제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대행께서. 네. 22일 날까지 이제 증인신문을 마치겠다. 네네. 그리고 23일에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마지막 의견을 담은 종합준비서면을 내라. 네. 그렇게 됨으로써 24일 날 정도면은 이제 변론 종결. 네네. 그러면 3월 13일 전 선고가 거의 뭐 확실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대통령이 이번 주 받기로 했던 특검의 대면 조사를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네. 이거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협조를 하겠다 해놓고 이제 사실은 안 받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특검 수사 올 1월 1일 또 정모 무슨 논설위원인가 그분 또 데려다가 인터뷰하면서 이제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 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속마음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대면 조사라는 총칙에는 일치하더라도 네네. 구체적으로 대면 조사에 들어가면 공개 여부, 네. 또 몇 시간 동안 받을 것인지, 또 검사를 대면을 몇 명을 할 건지, 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조율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에서 결렬이 돼가지고 실제로 대면 조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 역시 네. 아니나 다를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대면 조사를 저는 기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일정 노출을 문제 삼고 있지만 애초에 나올 생각,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응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네요. 아마 강론상에 여러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특검에서 최순실의 소환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지금까지 네네.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조사를 거부하던 최순실이 왜 갑자기 순수히 나왔는지요? 네. 이제 두 번 체포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집행되는 방식으로 이제 끌려 나온 거죠, 일종의. 네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진 출석의 형태를 밟은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나왔지만 실제로 검사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질문 내용만 캐치해가는, 즉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최순실의 혐의는 현재 의심받고 있는 혐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소위 뇌물 수수 공여 혹은 제3자 뇌물 제공과 관련된 혐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검사들이 뭔 질문하는지는 다 캐치하고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함으로써 네네.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적인 대면 조사에 일종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일종의 이 특검 수사를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에 그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얘기가 좀 있는데요. 네. 황교안 대행이 수사 연장에 협조를 해줄까요? 이제 지금부터 갈등이 이제 고조되는 시기로 들어가는데요. 네네. 일단 저희들은 우리 박주민 의원님을 대표 발의자로 해서 네.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50일 연장 조항이 들어가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네. 발의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은 반대, 또 바른정당은 총론에서는 찬성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과 이제 국민의당은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네. 다음 주부터 아마
특검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30일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좀 질이 멸렬해지면서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황교안 대행이 쉽게 승낙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고민으로 국민 여론도 부담이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또 지켜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3월 초에 탄핵 결정이 있다고 보여지고 네네. 이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대통령 신분을 잃기 때문에 구속수사와 기소에 당면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선택의 문제가 지금 이제 황교안 대행이 오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 승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현재의 관측입니다. 예,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속 의원들이 질의했더니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론은 애초에 특검법을 만들 때 좀 수사기간을 좀 여유있게 잡지 않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사실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때 저희가 예상 못했었나요? 충분히 이제 지적할 만한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박완주 수석부 대표님과 함께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의 김관영 수석과 함께 협상을 했는데요. 그 당시 사실은 특검법안이 저는 그 당시 국민적 여론이 워낙 비등했기 때문에 통과를 저지하기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겠지만 사실은 쉽게 상담하면서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확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기간 관련해서는 이제 100일을 기초기간으로 하고 기본기간으로 하고 30일 추가 연장기간 130일을 요구했는데 당시 김도읍 수석이 속되게 표현하면 형님 70일로 1차 기간하고 30일은 자동방으로 연장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합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합의 정신 지켜라.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 황교안 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특검의 수사가 이제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고 중단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가? 지금 이제 수사기간이 이달이 28일까지 막혔기 때문에 18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특검 수사 원포인트 특검,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특검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특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특검은 국정농단이 워낙 광범위하고 폭이 깊기 때문에 과거 특검 11번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걸 다 합쳐놓은 만큼의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수사기간이 연장이 안 되면 지금 18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쯤은 수사를 미완된 부분은 미완된 대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은 사실상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재벌 대기업 뇌물수수 부분,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또 우병우 수사라는 아주 결정적인 측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기간이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오늘 합니다. 안민석 의원이 또 대정부 질문 때 추가 의혹을 계속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분명히 그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되는데 황교안 대행이 꼼수를 못 부리게 할 방법은 우리는 찾고 있나요?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돼? 어떻게 황교안 총리를 압박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석 달 전, 넉 달 전부터 2달 전, 또 한 달 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보면 사실은 언론이 참 많은 역할을 했고요. 우리 정치권, 우리 여의도 국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의 함성을 생각하면 우리 역할들은 미미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면은 역시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번 국면을 끌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다음 주 연이어 있을 우리
촛불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 광장에 서야 되고 우리 당이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좀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가끔 그 폭풍 웃음으로 우리 국민들께도 즐거움도 좀 선사해 주세요. 하여튼 김영우 의원님, 우리 박주민 의원님, 박경미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뵙겠습니다. 네, 우리 박범계 의원과 함께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님 말씀이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특검 강화 법안이 근데 국회를 이제 통과하더라도 정부에서도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일단 공포를 해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걸 누가 하죠? 황 총리가 하죠. 황 총리! 안 된다고 했네. 공포를 안 하고 그냥 잡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걸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공포를 안 하는 걸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국회 통과에 총력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 그걸 반드시 통과시켜 놓고 나서 이제 황대행이 그걸 안 하면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좀 화살을 돌진하는 밖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 2월 국회 최우선 과제로 해야죠.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민심을 얻어야 되고,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부역자가 되려면 억지를 부려야 되는데, 머리 되게 아프겠는데요, 황교안 대행. 요즘 줄타기 하느라고, 아마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뭐 지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보여준 황 총리의 태도는, 현재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쪽, 그쪽에 좀 많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키는 쪽으로 해서 좀 요새 뭐 보수 집회가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티가 나게 좀 늘어나니까 한 번 또 간을 보시는 것 같아요. 황 총리도 오늘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말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년 대정부 질문 때는 자기가 청와대 관련해서 뭐 책임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다음 최근에는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이 정부 업무 보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뭐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도 바뀌었고요.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말이 바뀌고 있네요. 말 바뀌는 건 뭐 대통령부터 대국민 담화 정규제 인터뷰 등등을 통해 갖고 특검 수사 성실히 받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 왔는데 이렇게 딱 대면 조사 거부하는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는지. 다들 말 바꾸기 천재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좀 일말에 뭐 가책이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참 대단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왜 예전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그 사람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이제 강직한 문체부 국장하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은 나쁜 사람? 근데 그 사람 아직 청와대에 있어요. 그렇게 정말 얘기하고 싶죠. 정말.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지 못하게 우리 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 점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꼭 집어주세요. 지금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정의당 정도는 연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바른정당도 연장해야 된다고 말은 해요. 근데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일단 특검이 연장 신청을 해라. 황 총리한테. 황 총리가 거부하면 법 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특검법을 보면은 연장 신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럼 2월 28일 날 종료가 되는데 그럼 3일 전에 2월 25일 날 해야 적법한 연장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2월 25일 날 이미 2월 회기는 다 끝나잖아요. 그때 황 총리가 한 3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28일 날 최종 결정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3월로 넘어가요. 그러면 28일 날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3월에 국회에서 뭔가 법을 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바른정당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사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는 약한 게 아니라 바른정당이 진짜 너무 머리가 너무 쓰는 것 같아요. 18세 우리 투표권 있잖아요. 그것도 좀 동의는 해주겠지만 당장 그것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번 대선에는 뭐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고 사실. 오늘 조사한 거 보니까 정의당보다도 안 나오더라고요. 본인들이 왜 새누리당이 뛰쳐나왔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리고 새누리당보다 더 못한 행보를 지금 더 못하게 되보단 전혀 존재감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바른정당의 이런 스탠스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진짜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네. 바른정당이 네. 괜찮아요, 너희들 그래도. 특검 그 연장의 의지가 있다면 말하는 것처럼 네. 2월 23일 예정되는 임시에서 처리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예. 바른정당이 지금 이제 캐스팅 보트인데 네. 정말 좀 제대로 된 판단을 촉구합니다. 네. 예. 어제부터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렸는데요. 첫날은 황교안 총리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당과 야당들이 이제 대정부 질문 보이콧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표정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아. 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황당의 최근의 그런 국회 무시 발언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일단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그 출마할 것이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의 변천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 작년에는 뭐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다가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단어, 지금은이라는 걸 이제 흘렸다가 이제 나흘에 걸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잖아요. 우리 당부터 시작해서 바른정당까지. 근데 첫날은 그 질문에 기자들이 이제 출마할 거냐 아까 묻는 것에 대해서 뭐 문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세 번째는 길이 막혀 있어요라고 묘한 여운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 바른정당 하던 날은 이제 또 기자들이 계속 이제 따라붙으면서 집요하게 묻니까 적당한 때가 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당연히 그게 이제 집중이 돼서 송영길 의원님, 뭐 황영철, 안민석 의원님, 그다음 마지막 주자인 추혜선 의원님까지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했고, 그 추혜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마지막 주자니까는 제가 정말 끝장을 보겠다. 근데 왜 예전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그 조윤선 장관한테 17번인가 18번 물었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물었는데 끝까지 그냥 주어진 임무에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뭐 국민 상대로 언어 유희를 하는 건지 뭐 이렇게 뭐 문 조심하라, 뭐 길이 막혀 있어요. 적당한 때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이거 뭐 개그 본능이 발동을 한 건지 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지금 사실 황교안 대행도 지금 계속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혼란스러운 거야. 아 진짜 이 총리가 이것을 발판으로 대통령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지금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에서 총리가 국정을 뭐 사심없이 운영하는 것인가? 당연히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죠.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구제형 뭐 이런 거는 뒷전이고 정말 그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림 나오는 데만 다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정말 하루 부지런히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민생 살핀다는 이유로 공짜로 지금 그냥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규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여기서 출마를 하게 되면 어저께 그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당 그 윤우덕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직책이 뭐가 되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국무총리를 직무대행하면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는 네 가지 타이틀을 완전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웃으면 보기와요라고 코미디 프로 아시잖아요. 그럼요, 서영춘 선생님과 구봉서 선생님의 그 이름 있죠. 서무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맞아요. 그거 아시죠? 예. 참 웃지 못할. 이게 시크릿 가든에서도 김두루미 뭐 그러면서 그런 거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원론적인 얘기하는 것은 황 대행이 이제 자기의 대선 출마 여부와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좀 말을 좀 애매하게 하는 것 같아요. 대선을 출마할지 말지, 출마한다면 어느 쪽에 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재고 있기 때문에 똑부러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각 정당의 지지율 흘러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킴이로 자리매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특검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특검 시한 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진짜 뭐 그분 어법인데요. 이거 황교안 어법인데,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직 20여일 정도 남아 있다. 상당한 기간이다. 이게 구체적인 월딩이거든요. 근데 사실 20여일 아니고 지금 이제 18일밖에 안 남았고
했고요. 네. 상당한 기간이다 그러면서 아주 먼 미래처럼 이 특검 시한이 종료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냥 상당한 기간 남았다고 그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지금 황교안 총리가 지금 대통령 후보의 행보를 걸을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구지역 때문에 그렇죠. 좀 예. 난리잖아요. 구지역뿐만 아니라 AI도 그렇고요. 네, AI.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다른 데 뜻이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헌재가 빨리 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곤란한 상태를 몇 개월 더 가져가겠다? 그렇게 하는 대통령 측은 너무 뻔뻔한 거고요. 그 뻔뻔한 노름에 끌려가면 안 되죠. 재판관들이 이제 그런 국익을 놓고 보시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강경한 쪽으로 또 선회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요즘 정말 정부 부처도 손 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분도 세종시에 있는데 요즘에 정부 부처 사람들이 다 포켓몬 잡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들 하고 있대요. 네. 진짜 한번 그냥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요, 진짜? 네? 황대행도 지금 이렇게 황대행도 지금 잡으면서 돌아다니는 거 아닐까요, 이거? 포켓몬? 근데 만에 하나 황교안 대행이 대선 출마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좀 저는 지금 보면은 새누리당 쪽은 당 이름을 한국당. 그다음에 태극기 문양의 로고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하고 같이 뭉쳐서 갈 공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한 탄핵을 당한 것이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종북 어쩌고저쩌고의 기획이다. 등등등을 가지고 아주 보수층을 똘똘 뭉쳐있는 아주 굉장한 극우적 정당이 탄생할 수 있어 보여져요. 탄핵이 인용되면. 인용돼도. 그럼 헌재 판결을 부정하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좀 공정성 이야기라는 게 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정성 주장이. 지연도 지연인데 만약에 인용이 되면 코봐 우리가 신청한 증인 안 받아들여주고 절차에 문제를 삼아서 이거 엉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된 거고 조작된 거고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또 어느 정도 또 사람이 또 모이고 있고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가 그쪽에 자꾸 태극 집회에 가고 있죠. 원래는 탄핵해야 된다는 사람인데 그런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면 황 총리도 제가 보기에는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쪽을 주로 보겠죠. 근데 저는 탄핵이 인용되면 보수 집회에 돈줄이 끊길 거 아니에요, 일단은. 청와대에서 주던 돈이나. 돈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그거 자발적으로, 일부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이 있겠지만, 전 조직적인 동원이라 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보수 집회가 결국 자금난 때문에 지리멸렬 하면서, 황교안 대행이 저는 인용되면 대선 후보로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이분이 더 큰 꿈이 있는 거지. 쓰러지는 새누리당에서 당권을 잡고 앞으로 5년을 준비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는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황교안 대행 갖고는 저는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대선 구도에서 후보로 뛰지 않았는데 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나온다? 지더라도 나와야 그다음에 일리가 있습니다.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당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겠죠. 우리 황대행 출마가 사실 어찌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호재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 이제 황대행에 대해서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진짜 뛸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뛸 마음이 없는데도 지금 계속 출마할 것처럼 그 여지를 남겨두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지율을 어느 정도 이제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플레이를 하는 거다,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주자가 이제
그러니까 등장해서 올라가야 될 길목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어찌되건, 저는 이제 황댕이 이렇게, 대통령 코스프레하고, 이렇게 출마를 저울질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좀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와도 검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병역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우리 칼날 같은 언론들이 달려들면은 또 금방 반기문 전 총장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분이 그냥 자리 지킴이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러면은 이제 그만큼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륙을 할 그런 시간을 좀 또 지연시키는 거니까 예의주시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황교안 대행이 참 우리 방기문 총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방기문 총장님보다는 수가 높아. 방기문 총장이 좀 들어와서 칩고하고 좀 딱 그랬으면 그래도 조금 지지층이 올라갔을 텐데 황교안 대행이 정치적인 감각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조금 맷집이 더 있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또 한 가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정말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 같아요. 이 4대 강국 속에서 우리가 완전 사면초가 아니겠어요? 사드로 중국 그랬죠. 얼마 전에 러시아 대사가 그냥 공식적으로 사드에 대해서 외교적인 외교적인 갈등을 예고했고요. 또 트럼프 정권에서도 정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한국과의 이제 어떤 외교적인 전략이 많이 바뀔 것 같고 일본도 일본 대사 일본이 있죠. 예, 저기 소환해 간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예. 네. 근데 사드 얘기는 원래는 이제 탄핵 전에는 12월 달까지 배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다시 3, 4월 배치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미국에서는 사드가 원래는 이슈가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보수 진영 직결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전국에 대선에 사드를 이용해서 프레임을 좀 전환시키는 전략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다 그런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정교과서도 강행하는 이유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사드에 관련된 것도 그렇게 좀 느낌이 들고요. 네. 북한 변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북한 변수에 대한 언급이 벌써 좀 나오잖아요. 정부 측에서. 걱정돼요. 지금 최근에 조선일보 중앙 이렇게 보수 언론 보면 선제 타격 이거 일면 탑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네.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요즘엔 또 그 카드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어 있어서 빨리 탄핵이 가결돼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권력이 살아 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정말 소수의 수십 명 자기들 정부에 요직에 있던 사람 살려고 우리 5천만 국민을 진짜 거의 볼무로 잡아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탄핵 심판하고 있는 재판관들, 현재 재판관들만 하더라도, 이제 3월 13일 이후에 이제 7명 되는데, 이제 6명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아예 탄핵 심판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오촌살인 사건이나 그 집단들이 벌인 일을 보면, 현재 재판관들은 6명으로 혹은 그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사실 너무 섣부른 예단이기는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저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참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저도 걱정은 되는데 그거보다는 나라가 이념적으로 확실하게 좀 자꾸 갈려고 같고 그거 자꾸 조장시키잖아요. 맞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헌재의 결정이나 또는 국회 탄핵 가결 자체가 굉장히 조작된 거다, 이상한 거다라고 폄하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념적 갈등이 더 그걸 통해서 증폭되고 있는 건데. 한 나라의 그래도 국가 원수였던 사람 쪽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건 이념이라고 안 보는 게 지금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이 보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보수가 아닌데. 보수가 아니죠.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는 거예요.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어야지 진정한 보수인데 이거는 그냥 악의 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네. 미국의 정치 교권 보면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이제 국가적 비극이 초래된다. 이런
유의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보수는 존중하는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보수라고 보지 않고 그렇죠. 정말 잘못된 권력, 보수의 이름도 대표적인 잘못된 권력이고 부패 권력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광화문에서부터 이제 그 촛불 집회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걸어서 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제 또 태극 집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가치 체계나 신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태극 집회에 있는 분들이 근데 참 그 100여 미터 걸어와서 또 이 집단을 만나게 되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전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합치될 수는 없지만 이제 저분들은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열을 조장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냥 왜 요 100여 미터 차이로 이렇게 다른 성격의 집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이 그냥 참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에 계속 하염없이 걸었어요, 지난 토요일에. 네. 하여튼, 내일 토요일 날은 걷지 마시고 같이 있어요. 네, 서당캐 7회 방송 1부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경미 의원님,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예, 아니 여기가 이제 제 집같이 아주 편안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다 떨듯이 그 요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두런두런 나누니까 참 즐겁습니다. 네. 예. 아니,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 예. 하여튼 빠른 시간에 또 한번 모시겠고요. 오늘 7회 방송 2부에서는 김현 전 의원을 모시고 민주정부 10년, 보수정부 9년 시리즈 4번째 이야기로 언론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7번째 방송 1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일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